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예산 3조 원까지 합하면 지출 규모로 36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확정됐습니다. 2차 추경안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도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빛내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차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가 33조 원. 여기에다가 이미 정해진 예산 3조 원까지 합하면 36조 원. 최 고문님, 그러면 이 규모만 보면 뭐 역대 최대가 되나요? 역대 최대죠. 뭐 지난해 네 차례 했을 때 66.8조를 썼거든요. 근데 뭐 올해 3월 달에도 19조를 썼고요. 거기 이제 뭐 개별로 다 본다 그러면 좀 역대급의 이제 지출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이 정책 당국한테 드리고 싶어요. 네. 경제 성장이 4% 되는 나라에서 경제 위기로 추경을 한다. 이게 진짜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 정부가 4.2%로 잡았다. 네. 그런데 추경이 타당한가?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이제 잠재 성장률하고 뭐 2018년도, 19년도 뭐 다 추경은 한두 번씩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2%대 뭐 안 되는 것들로 해서 경제에 이제 뭐 활기를 찾는다 그래서 추경 뭐 굉장히 어렵겠는데 4%에 지금 뭐 육박하고 지금 세계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이 가장 적은 나라 세계 1등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내년에도 3% 이상에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뭐 금리를 뭐 올려야 되느니 마느니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국가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실질 금리가 바로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앞뒤를 제고하는 것인지 과연 길게 보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지속 성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내년도 뭐 대선도 있고 그런다면은 소위 말하는 후폭풍 다음 정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이 지금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고문님은 뭐 추경의 33조 원을 도대체 왜 33조 원인가 어디에 쓸 건가를 토론하기도 전에 도대체 4.2% 경제 성장을 예상하는 나라에서 경제 위기 때 쓰는 추경을 해서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서지용 교수님 어떻습니까? 33조 원 어떤 분야에 어떻게 대략 쓰겠다는 구상인가요, 지금? 지금 그 33조 원에다 기정 예산 3조에서 36조 원 역대 그 최고 규모의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세 가지 이제 3종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그 경제를 이제 부양시키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실제로 3종 패키지라고 하면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예상이 되고 이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상공인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소득 하위 80%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최상위 20%에 해당되는 분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상생 그 소비 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10% 환급금 해주는 그 지원 방안, 거기 이제 마련이 됐죠. 그래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이제 부양하겠다 이 얘기죠. 실제로 수출이나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큰 폭의 이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1분기 발표한 GDP 성장률 그 세부 내역 보게 되면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이제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비 같은 경우 내수는 한 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개수가 민간 소비죠. 개선이 됐는데 아직 그 이제 개선폭은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대한 그 좀
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4.5%가 올해 1분기에 그 개선이 됐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와 함께 이제 큰 문제 없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실물 경제 부분.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제 고용이거든요. 예. 민간 소비와 함께 문제되는 분이 고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5월 그 고용 동향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한 62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많이 회복이 됐죠. 예, 많이 회복됐죠. 근데 이제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74% 정도가 60세 이상 그 노인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게 부족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그다음에 그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 정부 예산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예. 이제 33조 원 정도의 어떤 대규모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됐고 예.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4.2% 달성한다고 하는데 언뜻 보면 4.2% 달성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이 잃어버렸던 부분 마이너스 한 1% 정도 손실 봤는데 평소 한 2% 정도 되잖아요. 예. 그 2% 평소에 한 1%만 달성이 되더라도 전년 동기라면 기저효과 반영했을 때 2%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예. 잠재 성장률 한 2.3%하고 반영하면 한 4.2에서 4.3% 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그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게 보면 올해 내년이죠. 5.6%, 미국 같은 경우는 6.8%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는 속도는 좀 낮다는 측면에서 낙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지원,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얘기했는데 재난지원금 정부 여당이 네. 소득의 80%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80%로 하면 네. 국민들이 따져보겠죠.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까? 어느 소득 기준으로 될까요? 그게 한 1억 정도 대략 계산하면은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평균 연봉이 네. 한 1억 정도.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전 국민한테 넓게 쓰는 것보다는 진짜로 취약했던 부분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이제 써야 된다는 게 뭐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외국 기관에서 지금 뭐 권고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까 뭐 내수 진작을 위한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뭐 들어가 있어서 예. 과연 이게 뭐 다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들어가는 부분들의 이 당위성이 그것부터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마침내 이걸 발표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네, 어떤 질문이었어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정부 당국 얘기가 뭐냐면 지금 수출 회복이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주 동력이 되고 있는데 네. 수출 회복이 내수 경제에 고른 성장을 갖고 오지 않고 있다. 일견 맞는 말이죠. 근데 수출에서 잘 된 그런 효과를 잘 국가에 퍼지게 하는 게 그 정책 당국의 할 일 아닌가요? 네. 자기네들 할 일은 안 하면서 뭐 이거 뭐 돈 재정으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이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1차 뭐 우리 추경하고 재난지원금 주고 아직 그것도 지금 다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회복이 된 이후에는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이제 백서를 쓸 텐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보여집니다. 일단 추경에 합의한 33조 원의 재원은 올 들어서 지금 훨씬 더 거치고 있는 세금으로 쓰겠다.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거죠. 그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세수를 생각보다 많이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47% 넘어섰고 내년 들어가면 이제 50% 이상, 50%까지도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국채 발행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부가 인식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올해 그 경제 성장률 4.2% 달성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방역에 대한 그 조금 그 자세가 좀 약간 해이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가 지금 1차가 지금 9%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되고 있거든요. 2차 죄송합니다. 1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그 접종한 분이 30% 정도, 그다음에 2차가 지금 한 9% 정도 달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좀 그 방역을 통해서 이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만약에 이제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에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예. 사실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금융 불균형.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좀 긴축 기조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엇박자가 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죠. 정부 인사 같은 경우는 그 팔리시 믹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조합이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은 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지원한다고 하면 통화 정책은 사전적인 금융 불균형 해소하는 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그 상호 이제 보완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상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한 1,800조 된다는 거. 예.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리를 중앙은행이 0.5%포인트만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그 1,800조의 그 가계부채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9조의 이자 지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결국 가계부채 큰 상황에서 이자 지급 부담이 크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금융 불균형의 문제가 자산 과열 현상이잖아요. 지금 부동산이나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몰린 자산들이 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꺼질 경우에 자산의 이제 부의 효과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수 진작에 찬물에 끼얹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그동안에 국채를 발행해왔거든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채권 물량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예. 일종의 이제 그 민간 소비가 민간 기업이나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금융 불균형,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미스매치되는 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딱 적시를 했더라고요. 금융 불균형을 유념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미리 대비하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일까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이제 부채 증가죠. 민간에 있는 부채,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지금 216% GDP 대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거기에 불안정이 가면 사실 이제 나온 게 우리나라 지금 최악의 케이스 마이너스 2.2%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에 우리 가계 부채가 가면은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아니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뭐 금융 불균형이 나빠질 때는 마이너스 0.75를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국채 발행 많이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돈 풀기식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로 의도치 않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에 지금 한계 가구라고 하는 이자를 낼 수 없는 215만 가구의 지금 어려움도 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하반기 경제정책방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 4.2%에 대해서 서 교수님은 이제 잠재 성장률 기저효과 가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4.2%좀 괜찮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4.2% 이제 나눠 보면은 지금 뭐 작년도 뭐 기저효과 등등 하는데 우리 이제 뭐 잠재 성장률 2.3%지만 지난 1년간 잠재 성장률 0.5% 10년 동안 올리려고 그랬는데도 못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 1분기 우리가 1.7%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장률을. 잘 보시면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지금 마이너스 0.2예요. 기여도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수입이 엄청 늘고 있군요. 18% 정도의 수입 증가를 생각하지만 수출을 생각하지만 수입은 22%를 지금 증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절대로 이 4%를 근접할 수 있는 수출이 끌고 나가는 지금
그런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민간 소비가 이러면 4.2%까지 올라가는데 예. 1분기 뭐 잘 나온 1분기도 뭐 1.1% 정도 지금 나오는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 질문을 또 기자가 했죠. 네. 4.2% 그랬더니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부 당국자들하고 예. 조금 뭐 전화로 좀 통화를 예. 했더니 사실은 지금 3.4%에서 4.8%의 레인지 안에서 가장 가능성 또는 정책 의지를 담은 숫자 4.2가 나왔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거 딱 했다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4.2에 갈라 그러면 진짜 수출은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금 40%대가 나와야 됩니다. 술 증가율이요? 증가율이요. 근데 6월 달에 40%가 나왔어요. 40%가 나왔죠. 근데 예.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이연적 소비에 대한 이 확장성은 사실 7월이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40%를 계속 갖고 갈 수 있느냐? 거기다 더불어서 사실 경제 성장률의 제일 중요한 또 친구가 누구냐면 고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25만 개를 일자리를 더 만든다는데 네. 그러려면은 월간 6월부터는 월간으로 전년 대비 40만 명 이상의 추가 인원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1분기에 워낙에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목표 25만 명을 달성하려면 네, 6월부터 계속 이는데 지금 4월달, 5월달에 60만 명은 이제 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한 해 65만 명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 150만 명의 지금 실업자 있다는데 이 상태에서 40만 명을 지금 뽑아낸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굉장히 얘기군요. 높은 네. 목표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게 내수 진작책입니다. 내수 진작책 중에서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신용카드 캐시백이에요. 카드 많이 긁은 사람 돈 내주겠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실성은 있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정부가 내수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드들을 이제 끌어냈죠. 예.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특이하게 신용카드 많이 쓰는 나라니까 신용카드만 이제 활성화시켜주면 아무래도 내수 진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거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이제 그 전분기보다 이제 많아졌을 때 한 10% 이상 됐다고 하면 그 10%에 대해서 이제 캐시백 환급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3분기에 이제 1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만약 2분기에 이제 5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10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럼 100만 원에 10%니까 이제 10만 원 이제 돌려주겠다는 거죠. 더 늘어난 거에 10%를 그러면 이제 10만 돌려주고. 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취지는 뭐 언뜻 생각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못 주고 소득의 80%만 주다 보니까 소득 상위 계층에 뭔가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타겟팅이 이제 그 상위 20% 소득에 해당되시는 신용카드 많이 쓸 것 같은 분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캐시백 해주는 게 일단 이 대상이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뭐 대형마트나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 아닌 데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에서 빠져요. 그 제한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동차라든가 뭐 가구,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또 구입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 많이 소비에 활용하셨던 온라인 쇼핑 같은 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용처를 많이 제한하고 대상도 많이 이제 한정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상위 20%에 대한 그 어떤 현금 지원이라고 봤을 때 이분들은 사실은 내구재나 오히려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런 내구재나 오히려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소비를 늘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소비 증가 효과가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전통시장의 그 어떤 사용을 제한하는 거는 크지 않을 거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에서 한 30만 원 돌려받으려고 300만 원을 쓰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어쨌든 신용카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고소득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없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안 들어가면 이게 역진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없는 분들보다 있는 분들을 더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쓰는 분들한테 현금 지원인데 지금 소득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보게 되면 올해는 지금 1월에서 2월까지는 15%, 그다음에 3월에 연말 소득공제율 30%, 그다음에 4월에서 7월까지 지금 80%를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하반기 들어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15%로 줄어들어요. 소득공제율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어떤 계절성에 따라서 이제 신용카드 공제율을 조정을 해놨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하반기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세액 지원 공제율을 올려주는 게 이렇게 10% 캐시백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실효성도 없고 대상도 좀 잘못 골랐고 쓰는데도 제한되니까 문제가 많다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요? 이거 정책 당국자들이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 거죠. 수학을 못한. 여기에 관한 예산이 1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0% 해주면 캐시백 하면 또 쓰니까 뭐 100%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조 원의 효과를 낸다고 지금 산수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서 교수님이 얘기한 수학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저 앵커께서도 카드 하나만 쓰시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 카드를 씁니다만. 그건 또 어떻게 또 조합을 할 것인지. 합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력 카드로 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아직 이제 내용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썼어요. 뭐 300만 원 이상을 해서 이제 3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썼어요. 그거를 만약에 뭐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연이자를 통해서 갚아야 될 돈은 500만 원입니다. 러플리에 계산하면.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이것은 진짜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겉으로 나온 산수를 하신 거지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복잡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아까 서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 다 갖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상한 통계를 또 갖고 왔어요. 무슨 통계? 13세 이상의 96%가 카드를 한 장씩 갖고 있답니다. 그럼 13세 이상이 갖고 있는 카드는 교통카드예요. 등등 여러 가지 이상이 좀 갖다 붙이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신용카드 회사들은 서 교수님 좀 그래도 반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용카드 회사들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신용카드 쓰는 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갔잖아요. 그때 주간 그런 사업 기관들이 이제 카드사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카드 매출이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사용 용처가 주로 전통시장이나 이제 재래시장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우대 가맹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가맹점 수수료율이 1% 미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카드는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 쓰다 보면은 이제 수입이 적은 거예요. 수수료 수입이 적다. 그러니까 사실 이익은 낮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지급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투자한 인프라 비용 대비해 본 적자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 카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카드 매출이 늘어나서 뭔가 이익을 챙기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용 대상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1% 미만인 그런 쪽에서만 한정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 지출보다는 수익이 작은 그 역마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신용카드 회사들을 봐주려고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정작 신용카드 회사들도 반기지 않는다. 효과도 의문되고 신용카드 회사들도 반기지 않고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뭐 2030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최고위원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자산 형성을 돕는 대책도 있고 조금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계속되는 그런 청소년 일자리부터 해서요. 지금 소득 분위를 1, 2, 3위로 나눠갖고 이제 1순위에는 10만 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10만 원 주는 부분. 10만 원 월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얹어준다. 네, 그럼 이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720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100에서 150% 중위소득 거기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2에서 4% 정도를 더 줍니다. 네, 그런 부분들 뭐 등등을 이제 하는데 자 이게 뭐 좋게 표현하면 저축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직접 돈 준다. 이런 뭐 내용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해서 우대형 청약 통장 주는 등등을 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은데 야, 너 서울대 가면 내가 장학금 줄게. 서울대 가는 게 지금 어려운 거지. 장학금은 어디서든지 서울대 가면 받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저축을 하죠. 네. 그래서 저축할 수 이게 없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좀 뭐 사시적인 눈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의 성난 민심을 달리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게 많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좋기는 한데 자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써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청년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화 등 뭐 청년 일자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에서요. 네. 2017년도에 누적으로 지금 쟁겨놨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조였거든요. 네. 지난해 4조 7천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이거는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꼬아서 차입을 해서 하고요. 2024년이면 이런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9조까지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 이런 거 속내를 다 아는 사람들은 과연 청년들을 위해서 쓴 거지만 청년들이 몇 년 후에는 갚아야 될 돈이라는 얘기들을 분명히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가는 게 어렵지 서울대 가서 장학금 받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 뭐 일자리를 해야 저축을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일자리가 우선이고요. 여기 또 참 하나 꼭 짚고 넘어야 될 건요. 우리 이제 1차 추경할 때 5조 9천억을 집어넣어서 청년들 104만 개 일자리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 정책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뭐 25만, 지금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15만이었는데 이게 25만으로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진짜로 추가로 1조 5천억만 더 넣으면은 그때 당시에도 20만 개 더 늘린다 그랬어요. 등등.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연관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로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가능해서 기초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해서 이번에 또 하나 새로 들어가는 게 취업 경험이 없어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수당을 주겠다. 이것도 상당히 돈을 좀 젊은이들에게 퍼주는 건데 필요한 측면도 그동안 있었는데 대상이 좀 늘어나는 거네요. 조건이 좀 완화된 거죠? 이른바 구직 촉진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과거에는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다가 이번에는 이제 취업 경험 요건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들 이제 고용 촉진 수당 지원하겠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보게 되면 고용 문제 얘기할 때 노인 일자리만 많지 청년 일자리 없다. 그러니까 청년들 지원해야 된다. 무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청년 뭐 지원 정책은 꼭 나오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금융자산 형성, 그다음에 뭐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거 이제 뭐 무주택자한테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이제 청년 고용 촉진 수당. 그다음에 청년들 채용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좀 아쉬운 거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촉진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을 계속 하다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안정된 일자리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오히려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좀 고용에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에서 민간 일자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일종의 청년들을 위한 임시 위로금 형태의 지원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교롭게요. 25만 개 늘린다 그랬잖아요. 25만 개가 어떤 숫자하고 똑같냐면요. 300인 미만 52시간 갔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일자리 수가 25만 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책만 잘 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한번 네. 환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튼 청년들에게 일시 위로금이 아닌 좋은 일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정책 제안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